좀 긴 시간 동안 기대감과 호기심을 유지하려면 질문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나 이미 다 겪었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게 재미가 없어지는구나. 저는 사실 대화가 틀어지거나 대화가 막히는 관계가 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아도 이별하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이제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관계가 됐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이미 이별이고, 서로 궁금한 게 없고 서로 질문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이미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더 많이 이 사람에 대해 알수록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 혁명을 믿거든요. 안녕하세요. 주인공들 이야기 호스트 장주영입니다. 오늘의 게스트 임솔모님은 시카고 예술대학교에서 페인팅과 퍼포먼스를 공부하시다가 휴학하시고 현재 한국에서 미술, 퍼포먼스, 전시기획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누구보다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분이라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솔모님과 함께 아티스트로서의 시간과 예술관,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나만의 길을 재밌게 걸을 수 있는 법 등 다양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솔모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수 미술 분야로 활동하고 있고, 주로 이제 다양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 작업자들이랑 소통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는 임솔몬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안 사이라 좀 말을 편하게 할 텐데 형 지금 그래서 어떤 일 하고 계신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은 임시로 한 12월까지 신진 전시 공간을 운영하는 이제 기획팀 운영하는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요새는 이제 다양한 미술 작업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전시를 기획하는 일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별 팀별로, 조금 이상한 말일 수 있지만 좀 더 매니지먼트에 좀 가까운 기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생소할 수 있긴 해요. 예를 들면 거의 프리랜서랑 미술인들은 되게 가까운 종류의 직업군이라고 보는데, 지원 사업이 되게 기본적으로 노려야 되는 분야 중 하나예요. 정보 지원 사업. 네. 그리고 특히 해외보다 저희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지원 사업이. 진짜. 저는 이제 그냥 스타트업 신들 많이 알다 보니까 스타트업 관련된 기업 지원은 많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티스트 지원도 많군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좀 그 예술인에 따라 좀 주장이 다를 수 있긴 한데, 왜냐면 또 다른 유럽 나라에 비하면 적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원 사업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활동 초기에 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원 사업에 뛰어드는 학생들도 많고 교수님들도 지원 사업에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의 작업과 소통이 좀 맞는 사람들이 한 5팀 정도로 이제 개별 기획을 하고 있는 근황입니다. 아무래도 전시 그 자체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작업 외에 필요한 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걸 형이 느꼈고, 자연스럽게 그런 걸 도와주면서 이런 전시 기획과 매니지먼트까지 같이 해주게 된 거군요. 네, 제가 볼 때는 음악신 쪽에서는 이게 되게 자리가 잘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딱 진짜 음악에만 집중해라 이런 식으로, 혹은 이제 A&R이라는 개념이나 음악하는 그 아티스트의 이제 레파토리를 짜준다는 뜻에서 A&R인데, 그런 직업군이 되게 잘 탄탄하게 잡혀 있는데 소속사도 되게 잘 잡혀 있고, 근데 미술 쪽은 소속사 개념이 좀 생소하고 없진 않지만 개개인이 이루어내기 좀 어려운, 좀 아직 자리가 완전히 잘 잡힌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제 작업자들도 음악하는 사람들이랑 똑같이 작업에 집중을 하다 보면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다고 서류 활동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이제 작업 자체가 이제 창의적인 활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작가 활동이랑 작업 활동은 다르게 가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작가 활동은 이제 외부 활동, 서류를 지원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실제 관람객들이 올 수 있는 전시를 만들어내는 거를 작가 활동이라고 하고, 작업 활동은 이제 진짜 방에서 내가 어떤 다음 작업들을 만들어내야 될지 연구하거나 계속 생산해내는 거를 이제 작업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개를 병행하는 거에서 균형을 찾은 사람들은 계속 이미 꾸준히 활동을 잘 하고 있을 거고, 훌륭한 작업자들이 좋은 작가 활동까지는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채워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개인 작업 활동, 예를 들어서 그냥 페인팅으로만 치면 방에서 갇혀서 그려야 되는 활동을 해야 되니까 너무 긴 시간이 걸려요. 내가 이 공무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글을 쓰는 그 실력까지 시간을 투자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서, 그래서 정말 혼자 활동하면, 이런 다른 외부 정보 없이 혼자 활동하면 당연히 활동이 더 느려질 수밖에 없고, 다른 이제 투잡이나 알바나 같이 생계 활동까지 같이 해버리면 더더욱 활동이 어려워져서 이쪽 분야에 이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가 활동도 해야 되는데 작업 활동도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생계 활동까지 같이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작가 활동 중에 형이 얘기했던 정부 지원 사업을 쓰면 생계 활동까지 같이 해결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으니까. 그렇진 않아요 또.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정부 지원금은 생계 유지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개인적인 의견인가요?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네. 네. 왜냐면 이게 그 지원금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게 스타트업은 굉장히 다른 게 스타트업은 킥스타트에 지원을 받으면 생계 유지가 되는 이제 수익 구조를 짜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작업자분들은 지원을 받고 작업을 이제 창작해내면 수익 활동과 관계될 수 있는 외부 활동을 추가로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서 그 시기에 이제 특정 인건비를 측정할 수는 있지만 이게 꾸준한 생계 유지로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사실 생산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십 년 베테랑이랑 이제 서류 쓰는 학생이랑 경쟁해야 되는 구도가 발생하긴 해요.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런 숙련된 자본금도 있는 그런 아티스트와 함께 같은 판에서 놀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지원 사업이 이용이 돼야 된다. 재료값이나 뭐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한데 그런 거에 써야지 생계 유지에 써버리게 되면은 이제 이상적이진 않다. 네, 맞아요. 말 그대로 딱 창작 지원금이다 보니까 이 창작물이 수익 구조랑 연결이 되면 이게 진짜 스타트업 지원 사업처럼 되게 효과가 좋은데 모든 작업들이 단기간 수익 회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말이지만 지원금에 이제 의존하는 현상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가들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여러 아티스트들을 만나셨을 거 아니에요? 작품 네네. 활동하면서 그리고 또 전시 기획 일을 하면서 네. 그 중에서 이런 수익 구조가 잘 잡혀 있는 아티스트들은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최근에 이제 친구의 도움으로 사이드 잡으로 나가게 된 것 중 하나가 소외계층들을 위한 직업 특강 강의인데 어린 친구들한테 그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아요. 뭐지 연봉은 어떻게 돼요? 돈은 잘 벌 수 있는 건가요? 이 직업이? 근데 저 항상 근데 대답이 좀 비슷하긴 해요. 돈을 잘 버는 직업이 있나? 라는 있죠. 아니죠. 잘하는 사람이 벌죠. 아 그건 또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 그래요? 네. 아 물론 왜냐면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개발자 직구는 기본적으로 페이가 세니까. 네. 아 그런 건 무조건 있죠. 그쵸? 페이가 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변호사라든지 네. 기본적으로 페이가 세죠. 네네네. 그건. 아 그러면 그 전제를 좀 깔아야 되는데 근데 저는 좀 어느 분야든 그냥 잘하면 잘 번다라고 생각하긴 해요. 저의 요점은 그거였어요. 제 주변이 많이 못 벌 뿐 버는 사람은 많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세상에 아트 스쿨은 많고 미대 나온 친구들은 많은데 실제로 작가가 된 사람도 적고 네. 거기서 또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또 극히 드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쵸. 근데 형 지금 주변에 있는 작가들은 신진 작가들이 많을 테니까 그런 지금 작가들 중에서 얼만큼 수익 실현이 가능하고 이게 생계 유지까지 가능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궁금했던 것 같아요. 거의 없는 건가요? 근데 이게 그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업 소개라고 만약에 물어보면 정말 벌기 어렵죠라고 얘기하겠지만 이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여기에 나는 쭉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기 위해 해야 될 것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 벌기 위한 행동들을 안 하고 있는 작업자들은 있을 뿐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상황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계 유지가 가능하고 가능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땐 제가 되게 그 남의 시선을 신경을 안 쓰는 사람 같이 살고 있기는 한데 가능성이 보여서 저도 이 분야를 택하는 거여서 꼭 감정대로 그냥 미술이 너무 좋아서 미술을 합니다 보다는 이걸로 그냥 지구에 도장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약간 이 분야는 돈을 벌기 어려워라는 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술 쪽에서 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리그에 못 들어간 거지. 네, 그래서 되게 맞는 말인데 진짜 퍼센티지가 적고 벌기 어려운 거 맞는데 그렇게 아예 사고방식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 많은 대부분의 직업들이 직장이잖아요. 네. 직장인으로 생각하면은 못 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면 안정적이게 들어오는 수입은 없으니까. 네. 근데 예를 들어서 개인 사업자라고 생각을 하면 예술가랑 개인 사업자랑 얼만큼 다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뭐 떡볶이 집을 낸다던가 어떤 집을 낼 때 음식점 하면 돈을 잘 벌어요랑 예술을 하면 돈을 잘 벌어요랑 좀 비슷한 계열의 질문 아닌가?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다 보니까 편차가 많이 다르고 음식점을 하면서 너무 많이 번 사람들도 많고 예술하면서도 너무 많이 번 사람들도 많고 근데 대부분 망하는 업체들이 많죠. 그리고 생계 유지가 쉽지 않은 아티스트들도 많은데 형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용되지 않은 자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작가 활동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형 입장에선 또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이고 형 본인한테는 이 길로 가는 게 지구에 도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행동이다라고도 느끼는 게 아닐까. 그쵸. 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는 그냥 당연한 것 같고 근데 그 리스크를 대비해 가는 게 약간 어떤 직업이든 다들 갖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서 제가 볼 때 그게 익숙해졌던 걸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냥 애초에 이 분이 들었을 때 그 리스크라는 게 형한테는 당연할 수도 있는데 저희한테는 직장인한테는 당연하진 않거든요. 아, 그쵸. 맞아요. 좀 더 다름에 집중하면 확실히 금액 단위가 다르긴 해요. 약간 음식 자영업 쪽에서 잘 되고 있다의 기준과 미술 쪽에서 잘 되고 있다의 기준이 되게 다르긴 해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좀 사업을 하는 쪽이라 어떤 개인 사업가가 1년에 1억을 못 벌면 사업을 하면 안 된다가 이제 기준인 건데 매출 아니면 이익? 매출. 적어도. 아, 적어도 1년 매출이 1억 이상이 안 나오면? 근데 사실 매출과 본인이 갖고 가는 돈은 또 다르잖아요.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네. 아버지는 이제 그게 이제 최소 그냥 개인 사업을 할 거면에 아, 근데 사실 아티스트는 혼자서 1억 레베뉴 1억 하면 제너레이터니까. 성공했네. 네. 야, 순수 작업으로 1억을 벌고 있다고가 되는 그런 느낌인데 물론 이제 윗단계들은 항상 많지만 그런 단위는 다른 것 같긴 해요. 확실히. 어떻게 해서 예술 쪽 계열의 일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지금 방향의 일 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나의 코어적인 성향을 돌아봤을 때 진짜 간절히 혹은 깊숙이 있는 그 욕구가 해결되는 씬을 머릿속으로 그려봐라 했을 때 이게 상상이 돼요. 진짜 평생을 갈고 닦아온 무예를 완벽한 적수를 만나는 거. 근데 그 적수랑 이제 칼싸움을 하는 순간이 되게 짧을 수 있는데 그 짧은 순간 때문에 몇십 년 동안 준비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을 언젠가 만날 그 기대감 때문에 아, 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구나. 그런 모먼트를 원한다. 내가 그 순간에 패배할지언정 그 사람 혹은 그 현상이랑 완전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각자 지금까지 준비한 것들을 서로 완전 내지르고 교환하는 그 모먼트에서 저는 제 삶의 코어를 좀 느껴서 거기에서 애초에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예술이랑은 어떻게 관련이? 거기서 이제 더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그 성향은 주영 씨랑 제가 알던 중학생 때부터 일어났던 것 같은데 계속 롤모델을 되게 쫓아갔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농구를 너무 잘하니까 농구를 팠죠. 그 전까지는 운동에 진짜 관심 없었어요, 저는. 근데 그 사람한테 가까워지는 기분, 그리고 그 사람이랑 같이 경기를 뛸 수 있는 기분, 그리고 이제 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랑 같이 하게 되는 기분. 물론 그 사람이랑 더 이상 경기를 같이 못하게 되는 안타까움도 겪지만 하여튼 계속해서 그 실력을 올릴 수 있는 거기서의 나는 좀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구나. 그냥 이 사람이 이겼다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때 그런 걸 좀 알아서 계속 분야만 바뀌고 저는 항상 그런 동경하는 사람한테 뛰어가는 그리고 그 사람이랑 이제 동등한 위치에서 한번 각자 준비한 걸 맞닥뜨리는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란 걸 고등학교 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농구를 엄청 진지하게 팠고 고등학교 때는 이제 음악하는 친구를 알게 돼서 음악을 엄청 팠고 놀랍게도 이제 같이 음악하는 친구를 향해 달려가다 보니까 운동은 잘할 거면 그냥 똑같은 슛 그냥 500번 하루에 쏘고 남들이 500번 쏘면 그냥 1000번 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단축한다 생각했거든요. 그 실력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게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쵸. 물론 뭐 재능도 있고 체격도 있지만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대로 연습을 하면 되니까. 근데 예술 분야는 좀 다른 거예요. 제가 똑같이 처음에는 농구처럼 접근했거든요. 8시간 동안 음악한다. 하루에 계속. 그렇게 접근하는데 음치박치였거든요. 제가. 음치박치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사를 쓰는 법도 모르고 왜 자기에 대해서 쓰는지도 모르겠고. 음악이라 하면 그 친구는 이제 랩을 하는 친구여서 저도 이제 같이 랩을 쓰게 됐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분야였죠. 근데 스포츠 정신으로 어떻게든 이겨주지 하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에 대해 쓰려면 나에 대해 알아야 되고 나에 대해 알려면 좀 더 다양한 걸 해야겠는데로 넘어가게 된 것 같아요.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해야겠네. 되게 웃긴 생각이긴 한데 고등학생이 당시에 생각할 때 이거 랩만 주구장창 음악 프로그램만 잡는다고 늘지 않겠는데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이미 몇 년 시작한 그 친구는 너무 잘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는 이 친구를 따라잡을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다른 경험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음악 분야에서 좀 더 그림으로 좀 더 다양하게 범위가 넓어졌던 것 같아요. 그 분야에 큰 재능이 있는 친구와 같이 맞닥뜨리게 됐고 보통 형이 그렇게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따라볼 수 있었는데 분야의 특성상도 있었고 그분도
재능이 되게 뛰어났기 때문에 이 친구를 잡으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경험들을 하자라고 하면서 다양한 경로로 욕구를 배출하게 됐고, 그런 과정에서 미술에 대한 방향성이 잡혔군요. 네, 약간 미술에 처음 이제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돌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 부모님도 두 분 다 디자이너셨어서 미술 분야고, 그래서 저는 되게 미술을 멀리하고 싶었거든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별로 원하지 않게 되는 현상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처음에 저는 되게 한글 가사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들을 많이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림보다 음악이 저한테는 예술이 첫 번째 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비슷한 얘기로 운동이랑 너무 달라서 그게 적응하는데 진짜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애초에 경쟁을 하려고 하면 더 실력이 안 좋아지는 분야라니. 이 사람을 따라잡으려고, 제가 너무 따라잡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계속 이기려고 하면 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 하면서 그냥 너를 더 돌아봐야 되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응하는데 되게 시간이 좀 걸렸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이 사람을 이겨야지, 이 경기에서 내가 뭘 못했지? 내가 놓친 건 뭐지? 이 부분에 더 보완해서 연습해야겠다, 이렇게만 접근을 했다가 오히려 누군가를 이기려고 하면 거기에 갇혀서 되는 분야라는 게 되게 적응하기 어려웠었는데, 경쟁에 갇히게 되면은 왜 예술을 더 못하게 되는 건가요? 근데 이 예술 분야가 워낙 반고래 분야라서 자기에 대한 파악이 엄청 깊고 계속 현재 진행형일수록 더 설득력 있는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건 모든 분야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경쟁을 하면 상대를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더 파악하는 것보다 상대를 더 파악하는 게 더 세다 보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준비하고 대비하고 무기를 갈고 닦게 되니까 내 포템보다 더 적게 준비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다양하고 내가 뻗어갈 수 있는 재능은 되게 다양한데, 제가 만약에 특정 이기고 싶은 상대 한 명을 잡으면 그 사람만 꺾을 수 있는 분야만 제가 계속 연습을 하게 되겠죠. 물론 그게 되게 효과가 좋을 때도 있긴 한데, 이제 분야나 뭐 인생에서 경쟁 상대는 딱 한 명이 아니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좀 무생물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 지점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돼야 하는데, 어느 한 곳으로만 향해서 그거로만 파다 보면 그게, 그리고 기준이 남이면 특화되기만 하고 더 다양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게 된다는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저희가 아까 뭐 자영업과 예술에 대해서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느낀 게, 지금 형이 얘기했던 그 예술에 대한 접근이 인생과 되게 밀접하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말씀하신 것 중에 남을 이기려고 계속 신경을 쓰다 보면 본인의 포텐셜을 다 못 발휘한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인생도 어느 순간부터 반에서 쟤를 이겨야지, 저 친구를 이겨야지 하다 보면은 그 친구를 이기려고 그거를 이기기 위해 최적화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내 재능이 뭐고 내가 할 수 있는 포텐을 다 못 발현시키지 않나. 내가 어떤 포텐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냥 현재 학교 시스템에 따라서 경쟁이라는 거에 따라서 가게 되고, 어떤 쫓아가는 이상이 사회에서 그려준 완벽한 학생, 완벽한 아들, 이런 모습의 느낌으로 그거를 쫓아가다 보니까 잘 되는 경우들도 되게 많지만, 잘 되고 나서도 어떤 갈증을 느끼고, 그래서 결국 내 재능이 뭐지? 약간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이미 먹고 살 수 있는 초석이 완료가 돼 있고, 그 초석 위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방향이 또 너무 한정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게 행복한 삶을 되게 많이 방해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인생과 예술을 좀 비슷하게 생각해보면 경쟁에만 집중을 하고 어떤 이상향을 따라가기 위한 행동만 하다 보면 인생도 좀 힘들어지지 않나 생각도 하게 되고. 저도 많이 동의해요. 그리고 약간 경쟁을 되게 좋아하고 여전히 행복해하는 사람으로서 그 경쟁을 쫓으면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듯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긴 한데, 경쟁을 하는 당사자는 그 허무함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경쟁을 하는 사람이 은퇴했을 때, 더 이상 그 분야를 하고 있지 않을 때, 혹은 오히려 내가 경쟁하는 사람을 이겼을 때의 쾌감보다 쫓아갔을 때의 행복이 더 컸다라던가, 그럼 난 또 다음 경쟁 상대를 찾아야 되나? 다음 경쟁 상대는 누구지? 그냥 이거의 반복인가? 내 앞으로의 인생이? 사실 아무도 나랑 경쟁하고 있지가 않았네? 의 포인트가 와서 자기 분야에 대한 회의감이 있을 수 있고. 그런데 근데 이러한 생각을 좀 트이게 할 수 있었던 친구가 그 음악을 하는 친구였고, 오히려 같이 음악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친구랑 진짜 매일매일 6시간씩 토론하는 게 훨씬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나는 경쟁을 진짜 좋아하는 성향인 것 같은데,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런 성향인데 이 창작 분야를 하려면 이거 이상을 봐야 된다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라며. 나는 경쟁이 좋아. 근데 경쟁을 하면 창작이 더 어려워져? 이런 모순에 대해서 많이 바라보게 되는 시기였던 것 같아요. 애초에 그 모순이 사람의 정체성인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서 너무 반대하진 않지만 제가 제 스스로를 깨는 계기 중 하나였다. 창작 분야에 들어가면서. 저는 그래서 그 예술이라는 단어도 그 호칭을 떼고 싶은 사람이긴 해요. 진짜 아까 주영이 얘기했듯이 인생이랑 별 차이가 없게 봐서 둘 다 하는 게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직업은 우리가 서로 소통하기 위한 명찰일 뿐이고 사실 코어적으로 가면 각자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살고 싶으냐를 대변하는 게 그냥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혹은 모든 일상, 이 사람이 평소에 하는 일상, 운동, 산책, 게임 이게 다 포함되어 대변을 하는 거지만 근데 여튼 결국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어떻게 살고 싶으냐의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니까 생계 일이라는 게. 결국에는 약간 창작을 하는 게 아닐까요, 다들? 네, 맞아요. 가치 창출이라는 걸 하는 것 같고 뭔가 핵심이 예술을 하는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해보니까 특히 이쪽 분야에서는 내 자신을 확립하는 게 우선이구나. 내 자신에 대한 이해하는 게 우선이구나. 내 인생에서도 접근을 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형이 작업 활동 초기에 그런 질문들과 토론을 그 친구분과 하시면서 자아를 깨닫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 것을 좀 딱 그 시기에 중고등학교 때 좀 많은 사람들이 해봤으면 좋겠다. 많은 질문.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가치 실현을 하고 싶은 분야는 어떤 것인가. 경쟁에만 쫓아가지 말고. 왜냐면 경쟁에 쫓아가다 보면 경주마가 돼서 결국에 어디로 뛰고 있는지 모를 수가 있고 도착했을 때 내가 왜 여기 있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저희 세대 20대 30대 때쯤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는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시켜주는 경쟁이 끝난 시점에서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가 왜 여기 있지? 근데 일단 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기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또 의미를 찾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왜냐면 모든 분야에 또 매력은 있으니까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활동인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먼저 찾고 그 분야에 들어가서 가치 창출을 한다면 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정말 만약에 내가 왜 여기 있지? 이런 순간들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전 진짜 늦게 찾아와도 그 질문이 엄청 소중한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떠올린 것만으로 인생이 새로운 변곡점이 찾아오는 거라. 그러니까 새로운 영화 오프닝 중 그렇게 생각해서 각자의 계기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농구하면서 엄청 쫓아갔던 친구로 너무 고마워하는 친구 중 하나인데 그 친구를 만나고 그 다음으로 거의 두 번째 아버지 격으로 영향을 받은 음악하는 친구여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오야지라고 놀리거든요. 너무 어렸을 때부터 애늙은이 같은 토론 주제를 그 친구가 항상 꺼내고 그런 분위기를 항상 만들었어서 저는 그 친구 덕분에 계기가 됐던 거라. 그래서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고 나서 오히려 내가 쫓아가는 사람이 내가 따라잡을 사람으로만 제가 함축해서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엔 그냥 지혜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가 너무 운이 좋게도 이런 사람들이 찾아오는구나. 제가 이 사람을 경쟁 상대로만 보면 따라잡는 것밖에 못 보는데 이 사람을 그냥 지혜로운 사람으로 보면 너무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는 구조라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경쟁은 재밌긴 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을 경쟁 상대보다는 나보다 지혜로운 사람, 성장의 창 같은 걸로 네. 보일 수도 있겠네요. 웃기게도 그렇게 생각하면 또 경쟁이 쉬워지더라고요. 네, 그리고 형 얘기하는 경쟁을 좋아했던 이유가 결국에 자기가 성장하면서 그 사람과 이거를 겨뤄봤을 때 이기는 겨루는 거가 과정에서 행복을 그쵸. 느끼는 것 근데 같아요. 얘기했던 게 아까 겨루는 과정에서 더 행복을 느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커스를 살짝만 바꿨는데 그게 이제는 그 과정, 그 성장으로 더 많이 변화가 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저는 조금 다행히 그런 친구들을 만나서 그래서 더 저는 친구에 집중하게 된 것도 커요. 진짜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내 주변 사람 한 명이.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주제일 수 있겠다. 그래서 미술 분야에 되게 다양한 작업 주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사람 소재를 써야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고 경쟁 얘기도 되게 좀 다르게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로 생각해 보면 왜 이렇게 경쟁에 쉽게 말려들까 그런 물음을 스스로 많이 해봤을 때 결국 단순하게 칭찬이었어요. 그냥 인정 욕구. 그거를 이제 제가 솔직하게 마주하기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나 칭찬받고 싶어서라는 이유보다 더 좋은 이유들이 많거든요. 내가 택하고 싶은 이유들. 난 최고의 선수가 되고 싶어서. 우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이 구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해외에서도
승부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명칭이 칭찬받고 싶어서보다 더 멋있긴 하거든요. 이거를 너무 빨리 택해버리는 순간 내 진짜 욕구를 이렇게 왕따시키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서 그 지점이 쌓이면 쌓일수록 나중에 백래시처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왜 채워지지 않지? 근데 이제 나 그냥 칭찬받고 싶었던 거구나 하면 이제 누구한테 칭찬받고 싶었던 거지? 어떤 칭찬에서 행복해? 모든 칭찬은 아닐 거 아니야. 계란 후라이 잘 굽는다 칭찬받아도 행복해? 약간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 1분 1초를 절대 낭비하면 안 되겠다. 내가 원하는 칭찬 아니면 내가 언제까지 칭찬을 원할지 더 많이 물어봐야 된다 나한테. 형한테 그럼 중요한 칭찬은 뭔가요? 원하는 칭찬은? 진짜 제가 간절히 원하는 칭찬은 좋은 남편이다, 좋은 아버지다, 좋은 친구다가 중요한 것 같아요. 미술 분야로 생계 유지하는 것보다. 물론 미술 분야로 생계 유지할 수 있는 직업으로 가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미술로 유명해지면 제가 방금 말한 칭찬들을 해내서 유명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원하는 성공의 그림을 좀 그렇게 잡긴 했어요. 반대가 아니고. 만약에 제가 진짜 유명한 작가가 된다면 그 이유는 어떻게 그렇게 미술 작업을 하면서 너무 좋은 아버지나 너무 좋은 친구 관계나 그걸 유지하세요? 너무 그렇게 성공한 삶과 가족의 균형을 이루는 게 어렵지 않아요? 라는 그 질문을 너무 듣고 싶지 않고 그 부작용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 그 유명한 작가들 중에 막 해외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가족들이랑 잘 못 어울리고 일단 그림을 그리는 동안 자식이랑 시간을 못 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막 러브콜을 너무 많이 받아. 그럼 당연히 그때는 내 자식을 먹여 살리거나 내 가족한테 더 좋은 걸 주기 위해 일에 시간을 쏟겠지만 근데 그게 합리화할 수도 있어요. 그냥 본인의 욕심인 경우들이 많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인종 욕구에 사로잡힌 성향인 걸 제가 아니까 나는 이걸 평생 조심해야겠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작업 주제도 더 이렇게 잡은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친구와 관계에 큰 중점을 두시는 것 같고 그걸 작업까지 가져가시는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형의 미술관에 대해서 좀 얘기 들었을 때 친구를 찾는 미술로 시작해서 친구를 찾고 나서의 미술로 변화를 했고 그다음에 친구를 기다리는 미술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구를 찾는 미술은 어떤 거였죠? 개인의 서사다 보니까 타인한테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되게 함축적이게 광고 프레이즈처럼 처음에는 경쟁 상대, 약간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를 찾는 거에 엄청 집중했던 시기가 친구를 찾는 미술의 시기였고 그 동료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니까 그 동료들과 어떻게 대화를 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연습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2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사람을 대하지 못하지 내가 과연 대화를 잘하고 있는 건가? 그런 것들이 저는 25때부터 되게 어렵다. 나랑 이 친구의 가족 문화도 다르고 아침 식사라는 개념도 다르고 가족 여행이라는 개념도 다 달라서 모든 대화가 단어를 서로서로 계속 재정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대화가 포괄적이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사실 누가 어떤 직업이세요? 라고 물어보면 저 대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거든요. 제가 멸종위기 질문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관계들이 질문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현상을 저는 좀 겪어서 이 사람의 환경, 커리어 상황, 나이대, 예의상 그 사회인으로서의 대화할 수 있는 게 적어지는 것들에 저는 좀 집중을 하고 싶더라고요. 또 제가 바로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미술이에요. 그게 좀 이 대화라는 소재가. 근데 저는 이 기술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자식과 내가 대화를 잘 할 수 있게 내가 가족을 만들었을 때 내 가족과 평생 대화를 계속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너무 어렵게 추상적이게 얘기해서 되게 전달이 어려울 수 있는데 되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제가 대비하고 싶은 거는 사람은 변화무쌍하게 변하는데 이거에 맞춰서 대화는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걸 느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싸움이 불가피하고 멀어지게 되고 그게 당연한 거긴 한데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0년 동안 만난 와이프나 10년 동안 만난 내 소꿉친구랑 이런 대화를 하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먹고 살기 힘든데 이런 걸 어떻게 질문해? 예를 들어서 빡세게 취직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빡세게 자기 회사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너 요새 그래서 가장 간절한 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바로 생계 대답이나 그런 게 나올 수 있고 되게 내적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 사람이 얼만큼 오픈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쵸. 그러니까 점점 복잡한 변수들이 생기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 얼만큼 오픈할 수 있는지 얼만큼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는지 똑같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읽기가 되게 힘들어지니까
진정한 대화라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된 거고 형한테는 그게 되게 중요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표현을 예술을 통해서 하는 건 거죠. 그쵸. 그리고 제가 애초에 예술을 택한 것도 사실 지극히 제일 개인적인 분야가 허용되는 영역이라서 제가 예술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제가 활동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는 비물질 추상적 형태를 연구하는 사람, 그게 그 사람의 예술인 거고, 저는 이런 친구와 대화하는 법을 연구하는 사람. 자유도가 이 분야에 있어서 택한 거였어요. 딱히 막 예술 자체를 너무 좋아한 건 아니었어요. 내가 내 인생을 좀 설계할 수 있는 자유도가 어느 정도 허용되어 있는데 직업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분야니까 내 인생 연구 주제를 정할 수 있다는 점이 가능해서 택했고, 아 이거는 학교에서 불가능하구나 해서 학교로 가지 않은 것도 있고. 형이 연구하고 싶은 거는 더 잘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들과 그거에 대한 과정을 담은 게 이제 형이 내는 작품들인 거죠. 근데 지금 형이 하는 작품을 그렇게 정의를 하고 보면 형이 하는 전시도 어떻게 보면 형의 예술 활동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다양한 작가들과 소통을 하면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알게 되니까. 그쵸. 그리고 심지어 엄청 본인이 꽂혀있는 주제를 바꾸는 것도 허용돼요. 이 분야에서는. 또 자기가 정한 목표에 자기가 정한 주제에 먹히게 되는 경우도 너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선 또 바꿔도 된대. 물론 거기서 좀 뭐 용기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더 이 분야를 좋아하는 게 있는 것 같고, 저는 요새 하는 건 그림 그리는 거 하나도 없이 구글 독스랑 통화랑 줌 미팅만 해도 이게 내 지금 현재 작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예술이라고 안 하고 작업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어요. 작업을 그만둔 친구가 만약에 사업을 해요. 아니면 뭐 다른 분야로 이직을 해요. 해도 그냥 그게 지금 너한테 제일 중요하고 와닿고 하루하루가 낭비되지 않는 것 같으면 그게 네가 지금 그만둔 게 없어. 그냥 하고 있는 거 하는 거야. 다 바뀐 거야 재료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삶을 사는 걸 약간 작업 활동이라고 생각하는 거네요. 그쵸. 애초에 제가 배운 미술 역사가 그렇더라고요. 그 정도로 허용 범위가 너무 넓게끔 선구자들과 선배님들이 다 이렇게 초석을 다져놔서 이거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다. 네, 지금 미술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이제 친구를 찾는 미술, 친구를 찾고 나서의 미술, 친구를 기다리는 미술 단계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거에 하나씩 예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저도 좀 그렇고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이 대화와 소통을 형님만의 창작물로 녹여내는지 그 이해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서 하나씩 혹시 예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기준을 잡자면 누군가는 본인이 원하는 걸 그릴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치가 있게끔 그림을 그리는 걸 택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잘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잘 그리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으면 저는 잘 그리는 걸로 갔을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하나 줬던 게 이제 이름을 그려주는 걸 줬는데 이게 제 20살 커리어의 시작인데 10,000명 그려주기를 목표로 하자. 카페 돌아다니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름 그려드리는데 하나 그림 받으실래요? 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려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그림으로 바꾸는 형식의 미술. 맞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초상화가 아니라 초명화라고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이름이 얼굴이 돼서 이제 초명화인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로 누군가를 앞에서 만나고 주로 이렇게 저는 그리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름 그리고 그때 당시에 머리 스타일이랑 옷으로 그려주고 막 물어봐요. 요새 제일 관심 있는 거는 무엇이세요? 그런 이제 짧은 대화를 나누는 장치가 조그마한 명함 카드에 있는 거여서 그렇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친구를 찾는 미술이었군요. 네, 완전 불특정 다수한테 가야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았으니까 대학교를 기반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연을 시작할 그것도 없고 그래서 최대한 불특정 다수를 통해서 이 기록물을 통해서 저는 이런 거를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소문에 이어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너 그런 활동을 하는구나. 그거 관심 있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만나볼래? 하면서 만나게 되거나 저도 이제 20살에 처음 이제 공모전이나 지원사 이런 걸 내면서 이제 이렇게 사람한테 다가가는 미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를 찾았어요. 네. 그 친구를 찾고 나서의 미술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이제 사람을 많이 찾았으니까 내적 가치를 느끼는 존재들을 많이 만났으니까 더 이상 제가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찾을 거면 이유가 더 필요하다. 너한테 명분이 더 있어야 된다. 이미 지금 너무 좋은 동료들을 만나고 이 동료들과 지금 대화를 서로 알아가고 있는 중인데 알아가는 거에 더 집중해야 되고 이 사람이 이제 너의 다음 예술 아니니 솔모나? 하면서 이제 전시 기회가 왔을 때 친구들한테 연락을 돌려서 전시 기간 동안 전시 공간에 있어줄 수 있냐 해서 그 사람을 전시를 하는 이제 기획을 짰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지인을 전시하다 컨셉으로 개인전을 하게 되는데
개인전이지만 그 공간에 가면 제 친구들이 다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각자의 뭐 부스나 공간에서 창작과 개인 작업을 하는 건가요? 있어주기만 해도 됐어요. 그냥 게임해도 되고 만화 봐도 되고 괜찮으니까 그냥 전시 기간 동안 그냥 출퇴근식으로 와주면 된다. 그래서 각자 구역에 이제 제가 다각형으로 구역을 만들어줘서 조그만 되게 2주 동안의 마을이 좀 만들어지는 기분이었는데 같이 퇴근해서 밥 먹고 보여주고 싶은 건 뭐였어요? 보여주고 싶은 건 왜 이 작가는 전시 공간에 그림이 아니라 사람이 있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정말로 친구를 찾는 미술을 하고 이런 대화가 중요하고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작업자라면 그 친구를 그린 그림을 그냥 걸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잘 그린 그림이어도 막 써있어. 이 작가는 막 친구를 찾는 게 중요하고 대화 기술을 연구하고 있대요. 근데 그냥 친구가 그려져 있는 그림이야. 너무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이 작가가 하고 있는 말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주변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너무 신선하네요, 진짜. 그게 맞아 떨어져야 솔직하고 설득력 있는 삶을 사는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제 이제 예술 분야의 직업 정신으로 잡고 있어요. 제 분야가 진짜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너무 지극히 개인적인 거를 표현하는 영역이어서 그런데 근데 반대로 돈을 잘 버는 이유도 너무나도 개인에 대해서 연구와 파악을 오래 해서 그 정보가 타인에게도 도움이 돼서 돈을 버는 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분야는 자아성찰이 필요한데 저희는 이제 대놓고 자아성찰이 직업의 키워드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창작은. 네. 네, 그래서 친구 찾고 나서의 미술은 이해가 되는데 친구를 이제 기다리는 미술로 넘어가신 것 같은데 네. 친구를 기다리는 창작은 어떤 모습이에요? 그 인간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되게 함축한 단어인데 대부분의 이제 20대 중 때 많이들 겪을 것 같은데 이제 같은 동료였던 사람들이 그만두게 되거나 다른 분야로 가게 되거나 아예 전혀 다른 뭐 결혼해서 다른 삶을 살게 되거나 좋은 추억들을 공유했던 사람들이랑 더 이상 같이 같은 게임을 못 뛸 때 약간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정말 대화가 잘 됐던 사람이 그냥 진짜 현실적 상황 때문에 더 이상 대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됐다라던가 그런 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저만의 문장이 필요했어요. 저는 사실 대화가 틀어지거나 대화가 막히는 관계가 되면 실제로 물리적으로 떠나지 않아도 이별하는 기분을 느끼거든요. 이제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관계가 됐다라는 지점에서부터 이미 이별이고 서로 궁금한 게 없고 서로 질문하지 않는 거에서부터 이미 이별이라고 생각해서 그게 연애에만 집중되지 않고 그냥 친구, 부모님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많이 이 사람에 대해 알수록 질문을 멈추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질문 혁명을 믿거든요. 제가 잡은 혁명인데 더 잘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핵심은. 꾸준히 이해하려고 한다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한다라는 그 태도를 유지하는 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래서 태도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어린 저의 이 관계의 멀어짐에 대해 대처하는 법을 익히려고 그 허무함을 이제 이겨내려고 다음 멘탈 스테이트가 필요하다가 있었던 건데 저는 이제 기다린다라는 표현으로 한 것 같아요. 이별이 아니라. 그러니까 허무함이란 점점 가까워졌던 관계들이 점점 변질되는 거를 보고 바뀌어가는 거를 보면서 거기서 오는 허무함을 내 자신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 그쵸. 맞아요. 그래서 약간 행성처럼 생각했어요. 관계들을. 처음엔 되게 붙잡으려고도 했고 온갖 노력들을 해봤지만 가끔 어떤 관계는 이 사람이 가고 싶어하는 인생을 보내줘야 이 사람을 더 위한 길이다인 것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행성처럼 생각해야겠다. 근데 행성 궤도가 그냥 동그라미가 아니라 되게 불규칙적인 곡선이어서 이렇게 돈 거죠. 그래서 저희가 특정 몇 년간 같은 시기를 공유하는데 곡선이 이제 다시 궤도가 다시 달라진 거다. 이제 근데 궤도가 움직이는 속도랑 시간도 달라서 누구는 이제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각자 돌다가 다시 이렇게 만난 지점이 올 거다. 같은 지구에 살아있기만 한다면.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이터널 이별이 아니네. 그냥 일시적인 각자의 인생을 사는 멀어짐인 거고 각자 자기의 시간을 보낸 뒤 기다림과 인내에 따라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시 못 만나면 궤도와 속도가 달랐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게 연습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전시에 어떻게 녹여졌나요? 이거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친구를 찾고 나서의 미술에서는 모두의 꿈이 공존할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시 기획으로 넘어갔어요. 이제 그냥 내 그림을 거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꿈과 친구들의 꿈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이 전시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되게 나한테 있어서 이상적인 미술관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들을 이제 작가로 섭외할 때도 너가 지금 당장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거를 가져와 줘. 라던가 너가 제일 이루고 싶은 거를 여기서 조그만한 샘플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하면서 여러 친구들의 작업들이 공존하는 너무 다양한 단체 전시 기획들을 많이 했는데 중간중간 이제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너는 사실 친구를 사업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냐 라던가. 왜냐면 실제로 설마나 너가 친구들을 데리고 오면서 너 커리어가 더 상승하는 건 맞잖아. 저 같은 이제 기획하는 포지션한테 되게 중요한 계속 고민해야 되는 질문이긴 해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지만 억지로 너의 속도에 따라 내고 싶지 않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왜 꼭 그거를 전시 공간에서 해야 돼? 나는 다른 곳에서 해도 나는 행복해. 이럴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기획하는 조그마한 공간을 전시장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대륙, 지구 전체를 좀 전시장처럼 생각하면 이 친구들과 그냥 함께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조금 내려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린다는 표현을 했어요. 아직 그쪽으로 전시나 이런 거를 하신 적은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앞으로 이제 예술관이 발견이 됐고 앞으로 이런 것 쪽에 집중을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더 상업적으로 가야 된다가 된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친구들의 꿈이 공존하는 놀이터를 만드는 건 한 개인이 실현시키기에 너무 큰 오만한 목표일 수 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이게 들어가 보자. 친구들한테 그럼 필요한 것들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미술하는 사람들이 제일 기피하는 서류 작업들이라던가 이런 외부 미팅 이런 것들로 내가 공부를 하면 또 색다르게 내가 원하는 작업자와 작업자의 공존 형태는 어려울 수 있어도 그런 정보 제공 공존 형태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더 개별 기획, 매니지먼트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아요. 서류 부분이나. 어떻게 보면 그 매니지먼트랑 기획 일이 형의 창작물일 수 있겠네요. 그런 과정에서 맞아요. 기다리는 과정의 창작물. 근데 저는 돈을 제일 잘 벌었던 때가 개인 활동을 했을 때긴 하거든요. 기획 쪽으로 갈수록 돈을 더 벌기 어려운 건 있는데 그래서 주변 지인들이 왜 계속 개인 활동을 안 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내 지금 개인 활동이다. 저랑 같이 하는 어떤 친구는 도자기로 악기를 만드는 친구예요. 그래서 도자기 악기로 이제 공연을 하는 기획으로 외주들을 얻으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어떤 한 팀은 미술 재료들이 너무 아까우니까 그 재료비를 절감할 수 있게끔 절감 기술을 좀 연구하자 해서 이제 재활용 페트병으로 3D 필라멘트를 만들어서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 연구하는 팀이 또 따로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이제 해리포터랑 지브리 같은 그런 세계관을 만드는 친구가 있는데 캐릭터들을 사실 일러스트 하는 친구인 거죠. 근데 그 캐릭터들이 너무 많아서 상업화로 잘 정리가 안 되는 지점에 있어서 이제 그것들을 조금 더 전달받을 수 있게 그걸 또 정리하자 약간 세계관 작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한 공간을 기획하는 것보다 이제 개별 기획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성공을 함께 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하나의 전시회 안에서 하려고 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세상 밖에서 그걸 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획과 그 매니지먼트 일 쪽으로 빠지게 된 맞아요. 건데 그게 저의 이제 작가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의 포트폴리오는 그래서 다 친구들의 작업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저도 최근에 포트폴리오 정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이제 제 작업 설명해 주는 것보다 제 친구 작업 설명해 주는 게 더 많고 근데 이렇게 되는 직업이 가능하다는 게 너무 고마운 파트인 거죠. 그래서 더 계속 해내고 싶고 네. 너무 신기하네요. 이렇게 고민 과정을 통해서 어떤 길을 걸어왔냐가 딱 이렇게 이해가 돼서 이 정도로 보통 깔끔하게 떨어지면 보통 되게 많은 고민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고 납득을 했고 합리화를 또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형 전반적인 이제 예술관에서 재미와 좀 즐기려고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거든요. playfulness 전반적인 예술관에서 논다라는 개념이 느껴지고 보이고 왜 이렇게 작품을 하실 때 즐거우세요? 그럼 약간 죽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돼요. 주로 제가 제 생각에 대한 이제 확신이 너무 많거나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결정을 되게 수월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 죽음에 대한 생각인 것 같은데 그 죽음의 순간이 너무 자주 상상하는 게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결정하기가 수월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너무 인생이 재밌어서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너무 재밌어서 죽음이 두렵다. 앞으로 재밌을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그냥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던 그 고통이 얼마나 가던 그거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 서사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라는 그 무의 상태가 상상하면 그냥 너무 무서운 게 있어서 그래서 가끔 이제 0.5초 공황이 오거든요. 대부분 인간한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지만 그 두려움이 너무 정신을 갉아먹지 않게 망각하는 자기 보호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매 순간 생각하면 사람들 일하러 못 가요.
망각해주는 보호 기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남들보다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자기 보호 기능이. 그 죽음 생각이 많이 나는. 네, 그게 약간 좀 더 평균보다 자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두려운 것들이나 리스크가 있는 것들이나 그런 것들이 그거에 비해 두렵지는 않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죽음을 너무 두려워해서 삶을 사는데 두려움이 좀 덜한. 네, 그게 저는 되게 제 생각을 좀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도 크고 이게 되게 근데 제가 더 깊숙이 더 들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그쪽으로 가게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주제를 다루기 위한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아직 찾지 못해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긴 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거를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그 모두가 사실 다 갖고 있는 거긴 해서 그거를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지라던가 그 관련된 책도 사실 엄청 많고 사실. 근데 아직 찾고 있어요. 그게 워낙 세서 저는 인생을 조금 더 재미의 요소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약간 너무 시도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보이고 너무 안 해본 트라이들이 너무 많은 게 느껴져요. 내가 지금 당장 사라진다고 생각했을 때 못 해봤던 것들이 너무 많이 떠오르고 제가 죽음을 잘 상상하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상상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좀 더 쉽게 얘기해주면 그거예요. 삶이 진짜 힘든 사람은 죽어도 이 힘듦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마.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인생이 진짜 지옥 같아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냥 반대로 제가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건 이 인생이 너무 즐거울 게 많고 즐겁다라는 거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작품형 이제 만드실 때 아니면 전시회 기획하실 때 대중성이나 작품을 볼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세요? 작업마다 다를 수밖에 없긴 하지만 항상 부모님이 이해할 수 있는 미술을 초점으로 잡긴 해요. 최대한 노인에서부터 아이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만들긴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 개인 활동에서는 길거리 전시나 야외 퍼포먼스를 할 때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글과 그림이 같이 있고 너무 전시장에서 오랫동안 막 사유하고 생각하는 그림 쪽이 아니라 되게 출근하면서 쉽게 좀 소나기 같은 미술이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했었어가지고 대중들을 많이 고려했었는데 이제 좀 기획 쪽을 하는 순간부터는 저랑 소통하는 작업자들이 1순위가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2순위가 이제 대중들로 이제 가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잘 팔릴 수 있을까라기보다는 얼마만큼 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잘 전달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시는 거죠. 잘 팔리는 작업은 현상 이후에 만들어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잘 팔리게끔 광고랑 활동을 되게 잘한 거지 어떤 컨텐츠든 설득력이 있으면 잘 팔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힙합 씬에서 뭐 싱잉 랩이라는 트렌드가 있었고 그거에 대한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 논란이 있는 게 요즘 나오는 랩들과 노래들이 다 똑같다. 다 어느 정도 공식같이 느껴지고 다 이렇게 듣다 보면 다 똑같이 느껴진다라는 게 있듯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시기에 잘 팔리는 공식 같은 게 있을 것 같거든요. 예술에도. 있죠. 그런 건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유행은 무조건 있고 잘 팔리는 음악, 잘 팔리는 미술 다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되게 그냥 현상 이후에 정리된 것들에 좀 치중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다 똑같은 거 나와도 다 엄청 즐겨 들었거든요. 다 즐겨 들었고 비슷한 맛도 있고 비슷하게 들리지만 계속 듣다 보면 다 달라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게 이 사람들이 막 돈이 될 것 같아서 만들었다고는 추후에 얘기가 나오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이 계속 이런 비슷한 걸 원해서 계속 비슷한 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렇게 따라가는 게? 그냥 형 말씀대로 잘못된 게 전혀 아니죠. 들으면서 좋으면 공감을 하면 그거만의 가치가 있는 건가? 그렇죠. 공감을 하면 가치가 있고 그래서 약간 잘 팔리거나 돈이 되는 이런 거는 진짜 추후에 잘 된 것들을 현상 정리하는 것뿐이라서 설득력에 저는 집중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이게 설득력이 여튼 있어서 따라했든 따라 안 했든 설득력이 있어서 수요가 있어서 사람들이 돈을 지불했지 라고 생각해서 좀 더 그냥 잘 팔리는 작업 아니면 잘 안 팔리는 작업보다는 그러니까 형 나름 그런 판단을 할 때 잘 팔리고 안 팔렸냐는 사실 중요한 그 크라이테리가 아니고 형한테는 이게 설득력이 있었냐 없었냐라는 걸로 많이 바라본다는 거죠. 그 관점으로. 맞아요.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G드래곤이랑 똑같은 캐릭터가 나왔어요. 이 사람 G드래곤 따라했네 하면서 너무 유명해지고 공연에 너무 잘 불려가고 막 음원도 너무 잘 됐어. 그러면서 막 너무 많은 욕을 얻어먹어요. 막 G드래곤 따라했네. 근데 공연 요청이 많고 음원이 잘 되고 G드래곤을 따라하는 수요가 필요했던 거죠. 시장에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멋있냐 안 멋있냐라는 디시전과 더 관련이 있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따라하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재밌고 즐겁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사실 멋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은데 뭐 좀 타협을 하는 면에서 그런 걸 한다고 하면은 좀 멋있게 안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쵸. 그런 게 또 대중한테 욕먹는 이유는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쉬워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그쵸. 근데 저도 막 따라하는 것들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 사람도 해낸 사람이라 되게 다행이고 가족들이랑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긴 한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작업으로 어떤 욕을 먹던 적어도 설득력 있는 걸 했다라는 보증은 있으니까. 그냥 따라해서 행복할 수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형 작가 노트 보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던 구절이 있어요. 나를 깊이 들여다보면 타인이 보이고 타인을 깊게 들여다보면 내가 보이는 물레방아를 나는 믿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나요? 이것도 고등학교 때 토론을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은데 제가 대화에 되게 집중한 것도 자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습성이 저한테도 있어서 그래서 약간 듣는 걸 연습해야겠다. 나는 시작해 하면 진짜 그냥 2-3시간 동안 내 얘기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니.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듣는 거랑 질문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연습하려고 많이 했는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진 지점부터 스스로 대화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굳이 관심 없어하는 사람을 붙잡고 자기 얘기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의 시점으로 스스로 대화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그 과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 타인의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 연결되는 게 많더라고요. 나를 더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약간 내가 이전에 고민했던 거다. 아니면 다른 메타포인데 다른 컨텐츠인데 그 정도의 충격을 겪었나 보다로 이런 식으로 되게 공감에 대한 걸 학습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A라는 것을 잃었을 때 나에게 A라는 것은 어떤 거랑 비슷하지라는 생각을 해서 그걸 잃었을 때 감정이 생각이 나면서 그걸 더 잘 이해하다 보니까 공감이 더 잘 되고. 그렇죠. 계속 이게 대화에 집중하는 거랑 또 연결이 되긴 하는데 말다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왜 이걸 이해 못해 하면서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데 그 이해 못할 이유가 뭘까? 예를 들어서 진짜 이해 안 가. 왜 좋아하지 않는 걸 하고 있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오히려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할 때가 언제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저도 서류 작업 진짜 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싫은 서류 작업을 하면 나중에 친구들이랑 재미있는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참는다 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기 싫은 걸 하는 이유가 있을 거다. 그냥 바로 진짜 이해가 안 돼 너. 이게 아니라 너가 하기 싫은 거를 하게끔 만드는 그 무언가는 뭐야? 라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보니까 제가 아무리 유별나다는 소리를 들어도 100%의 공감은 이루어질 수 없긴 하겠지만 질문에 접근은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화가 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걸 보면 셀프 재판장을 머릿속에 열어서 하는 대화 방식을 좀 즐겨 하거든요. 머릿속으로 하는 대화를. 예를 들면 이제 지하철에서 가방을 옆으로 매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툭툭툭 치는 거. 저 그게 너무 힘들어해. 너무 화가 나요. 왜 이렇게 이기적이지? 이 정도면 일부러 부딪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화가 올라오는데 재판을 열어. 변호사 측, 검사 측 얘기해보세요. 변호사 측, 나이가 들수록 공간 인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무릎도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그 가방의 무게도 엄청 무거웠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지나가지 않으면 못 지나가는 경험을 했을 수도 있고요. 변호사 측이 얘기해. 제가 납득이 되는 이유를 찾죠. 왜냐면 저도 무릎이 안 좋아지면서 잘 부딪히고 다니거든요. 그래도 적어도 20대라서 그래도 잘 걸어 다니지. 이게 만약에 50, 60대면 진짜 그냥 컨트롤이 안 돼서 툭툭 치는 걸 수도, 그 사람이 진짜 의도적으로 저한테 부딪혔을 수도 있어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입장이든 머릿속 셀프 재판 열어서 모든 걸 변호해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제 아무래도 대화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작업도 많이 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는 방법 형이 깨달은 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려 했는데 그런 결의 답변이 나온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오히려 내 자신과 대화를 더 많이 하면서 내가 어떻게 어떤 감정을 프로세스하고 어떤 일들을 어떻게 프로세스하는지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나면 대화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더 공감을 할 수 있고 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한 이해를 더 깊게 하는 거로부터 시작이 될 수 있겠다.
좀 나와의 대화를 더 잘 해보는 게 좋을 수 있겠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된 것 같아요. 그쵸. 제가 대화를 너무 못해서 이걸 또 연구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남이랑 대화해도 자동으로 내 스스로랑 대화가 되는 현상이 역으로도 되더라고요. 방금 이제 셀프 재판 같은 경우에는 내 스스로 대화하면서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보는 방식이었다면 이렇게 둘이 대화하면서 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 무언가를 얘기할 때 난 동의하지 않는데 나는 이 부분에선 공감하는데 그래서 그거더라고요. 물레방 하더라고요 진짜. 완전 내향형이라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온전히 나로 있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이 물레방아를 인지하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도 내 스스로랑 대화하는 거랑 비슷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와의 대화를 더 많이 하면은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좋아질 수 있고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더 많이 하다 보면 나와의 대화를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재밌는 컨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레방아라는 거를 깨닫고 나면은 끝없이 서로의 상호관계에서 더 발전할 수 있다는 거를 또 이해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앞으로 있을 인생과 삶에 대해서 기대감까지도 생기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쵸. 제가 이제 아까 소개할 때도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보다 남의 시선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좀 자기 의심도 좀 많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고 이 길을 해서 내가 뭐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이 엄청 많은데 내가 이걸 하면 남들은 어떻게 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신경 안 쓰고 나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좀 남의 신경을 덜 쓰고 나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비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을 쓰는 사람이고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득력이 되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니까 남의 시선을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덕목으로. 근데 남들이 보기에 남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무언가에 집중하다 보면. 그럼 사실 키는 무언가에 되게 집중할 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집중도 사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집중을 해 나가는 거긴 한데 왜냐면 그걸로 통해서 던지는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자기 의심 엄청 세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벌어먹을 수 있을까? 이 의심이나 셀프 다웃이나 그런 거 다 엄청 많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남들보다 확신이 있어 보인다면 누구보다 의심을 많이 해서일 거라고 봐요. 믿음이랑 의심이 되게 걸쳐 있다고 생각해서 종교도 온갖 다각도의 의심을 해본 사람들이 진짜 독실해져요. 의심을 안 해본 사람보다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의심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순수한 확신만으로 믿는 사람들은 더 센 의심으로 주춤거릴 수 있는데 이전에 내가 수많은 의심들을 내가 답해보고 그 의심을 이제 좀 받아들여보면서 여행을 좀 떠나본 사람들은 의심한 만큼 믿음이 세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의심의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서만 확신 있는 말투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생각이 다 정리가 됐으니까. 그래도 근데 성향상 뭐 자기 확신이 있는 편이긴 하죠. 저는 좀. 근데 그러면 그 정도로 센 자기의심과 이런 것들을 결국에 잠재우고 그쪽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래서 그 의심을 해결하는 거를 행동으로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의심들부터 눈에 보이는 테스트를 해보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심을 다른 긍정적인 무언가로 대체하지 말고 그 의심이랑 한번 데이트를 해야 돼. 같이 데리고 가서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의문을 갖고 그래서 두려워서 안 해가 아니라 직접 해보려고 하는 거죠. 실험을 해보는 거죠 실제로. 근데 그 실험을 되게 마이너하게 뻗어가지 않으면 갈피를 잡기 어려운 것 같긴 해요. 예를 들면 진짜로 내가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테스트를 어떻게 해? 실제로 맞닥뜨리질 않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작은 테스트로 의심을 사과 껍질 까듯이 좀 까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로 평생 먹고 살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거의 기준이 뭐길래? 를 물어보고 내 먹고 사는 기준은 이거야. 월 얼마. 그러면 월 얼마에 할 수 있는 직업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사실. 그럼 이거 다 하면 너 괜찮은 거야? 하면 또 그건 아닐 거예요 사실.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만이 의심이 아닐 거야. 내가 행복하면서 먹고 살 수 있을까가 추가될 거 아니에요? 행복의 기준이 또 있겠죠. 그러면 이제 월 얼마에 이런 종류의 행복들을 난 원하는구나. 그러면 이런 종류의 행복들을 내가 왜 원하지? 지금 여전히 원하나? 테스트해야죠. 만약에 몸 키우고 막 바디빌딩이다. 그럼 그냥 헬스장부터 등록하는 거죠. 즐거운 건 일단 찾았어. 이게 돈이랑 연결될 때 여전히 즐거울까를 또 의심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생각보다 돈이랑 연결되면 이전에 즐거웠던 게 안 즐거워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돈이랑 연결됐음에도 즐거운 걸 찾아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즐거움이 핵심이라면
의심의 갈래를 더 다양하게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종류의 의심까지 갈래를 좀 뻗쳐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약간 하나하나씩 찾아보려 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찾는 중이고. 제일 기본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서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뭔지를 찾는 게 우선이고, 그거를 향해서 이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또 의심이 들 텐데, 제일 핵심은 내 자신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심과 질문들과 의문들을 해결할 수 있을 법한 큰 뿌리를 찾고, 그 질문과 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행동이어야지 좀 더 신경을 덜 쓰고 내만의 길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그쵸. 뭐 제가 이제 의심을 해결하는 방법은 행동이겠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얘기하자면 의심을 조금 다채롭게 해보는 것도 좋다. 큰 의심 하나로 바로 그냥 힘든 인생, 울적한 나 이렇게 넘어가질 수 있어가지고 의심의 생태계라고 해야 되나? 의심의 그 스피시스들을 다양하게 세분화시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방금 얘기한 그 내가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그 의심도 엄청 포괄적인 거라 더 세분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래도로 접근하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한테 중요한 게 정말 무엇인가 이 의심도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가족이 생기고 자식이 생겨도 여전히 그게 중요해? 또 새로운 의심의 갈래잖아요. 그걸 또 상정을 해보면서 대답을 하다 보면 조금 간추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이 의심과 두려움을 피하고 무시함으로써 확신을 갖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의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래야지 좀 확신을 갖고 행동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형한테 좋았던 접근은 오히려 그거를 계속 질문을 하면서 그 의심들을 마주하면서 질문의 본질로 계속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서 계속 질문을 계속 리프레이밍하고 그러면 나한테 진짜 맞는 질문은 무엇인가, 나한테 진짜 맞는 길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에 내가 더 이상 좀 의심과 질문을 덜 던질 수 있는 길이 나오게 되고 진짜 본질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의심과 질문들이 덜 방해를 할 것 같아요. 해소가 되는 게 있고 본인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의 본질이 있구나, 하나만 있지도 않구나 또 알 수 있게 되고, 약간 좀 물감 섞는 거랑 비슷한 거죠. 만약에 두려움이 빨간색이라면 노란색이랑도 섞어보고 흰색이랑 섞어보고 이렇게 섞으면 되게 다른 색깔들이 나오네 하면서 그 두려움이나 그런 의심을 조금 더 장난감처럼 놀아보면 엄청 힘든 거나 무서운 것도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막 저 공포영화 진짜 못 보는데 귀신이 여기서 보면 너무 무섭겠지만 한 일주일 동거해봐. 그러면 이제 슬슬 짜증나시는 거죠. 청소 안 하냐? 그래서 진짜 무서웠던 애인데 비주얼 자체는 익숙해지면서 발견되는 거죠. 이 친구 무섭게 생긴 거지. 되게 섬세하네? 라던가. 무슨 말인지 알 것 네네네.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그냥 그런 의심이 들거나 이럴 때 좀 억누르려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괜찮아, 할 수 있어 막.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팟캐스트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좋아하는 형이 저한테 계속 너가 리스크라고 하는데 도대체 너가 무슨 리스크가 있냐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냥 이걸 했을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런 걸 생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직업을 만약에 때려치고 이 팟캐스트를 하더라도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크지 않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하나씩 다 까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리스크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까보니까 부모님 집이 있으니까 거기 살면 되는 거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걸로 밥 먹고 살 수 있는 거고, 하나하나 까봤을 때 그 도전이 좀 덜 무서워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더 까보고 더 질문해보고 더 같이 놀아보면, 형처럼 더 마주하다 보면 그 두려움들과 의심들을, 물론 생각이 정리되면서 깔끔해져서 나중에 그런 길을 나갔을 때 확신이 더 있어 보이는 것도 좋겠지만, 또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좀 덜 무서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형 말한 대로 좀 놀이처럼 계속 파보다 보면 본질이 보이고 그러면 좀 덜 두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되게 이 팟캐스트를 하고 싶었던 이유 중 하나도 이런 얘기를 되게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방금 내가 얘기한 걸 고스란히 주영 씨가 따로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거고, 모두가 안정적이게 너무 힘들지 않게 자기만의 의심을 대하는 법이 찾아졌으면 좋겠다로 얘기하고 싶은 것 같고. 좀 더 제 개인적인 질문을 많이 던지고 싶은데, 형이 정의하시는 성공한 삶은 어떤 모습이에요? 당사자가 남에게 무해한 상상을 실현해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 동시에 바로 옆에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상태를 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요새 되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우스갯소리로 성공한 사람의 삶을 요새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제 만나는 사람이랑. 근데 여튼 그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 상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랑 그 실현하는 과정에서 소홀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정신이 진짜 난이도가 높다고 봐요.
지금도 더 너무 연습하고 있고 너무 노력하고 있고 이거는 한번 잘한다고 계속 유지되는 것도 아니라서 자식이 추가되면 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회사에서 전시 제안을 받으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작가님은 그 궁극적 목표가 뭐세요? 라고 물어봤었는데 제 주변 사람 8명을 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저의 목표였어요. 저는 지금 제가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최대 4명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8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기만 하면 후회하지 않는 삶일 수 있겠다 싶어서 4명조차도 좀 벅차거든요 솔직히. 4명한테 신경 쓰면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오늘 무슨 일 있었냐 듣고 그런 여유가 너무나도 어렵고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빡빡한 와중에 계속 질문이나 이 사람에 대해 물어보고 싶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게 어려워서 그래서 더더욱 급하게 돈 쪽으로도 못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싶은 거지 돈을 버는 과정에서 그 마음이 사라지면 애초에 의미가 없어서. 그쵸. 제가 그냥 간단하게 프레이밍을 좀 하자면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같은 거고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내 주변 사람들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고 느꼈는데 그 개인적인 목표는 주변 사람들의 꿈을 안전하게 재밌게 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거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같이 꿈이 서로 무해하게 공존할 수 있는 이웃을 원하는 것 같아요. 좀 관련된 질문이긴 한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 같은 거나 꼭 지키려고 하는 것이 있을까요? 진짜 중요한 가치를 꼽자면 듣는 거라고 생각하고 듣는 거랑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잘 들을 수 있는 자세와 더 잘 질문할 수 있는. 네. 더 잘 들을 수 있는 여유랑 잘 질문할 수 있는 근육이 질문은 진짜 근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알아가고자 하는 힘이 필요해서 근육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저는 그 두 가지를 저는 좀 꼽는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라고 느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걸 했을 때 제일 행복해서 그런가요? 진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 아까 제가 죽음 얘기를 했잖아요. 1분 1초가 매 순간 행복했으면 좋겠는 사람인데 그 의심의 여러 갈래를 뻗다가 이상한 한 의심을 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죽지 않으면 너 행복할 수 있겠어 썰문아? 라는 의심을 한 적이 있어요. 너 정말로 죽음이 두려운 게 맞니?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죽음이 두려운 게 우선이 아니라 인생이 너무 재밌어서 죽음이 두려운 거다. 전 적어도 1800년 살아야 좀 인생이 좀 질릴 것 같긴 해요. 그 정도 연도가 있으면 약간 진짜 해볼 수 있는 거 좀 다 해볼 것 같아. 그만큼 하고 싶은 게 많다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해볼 수 있는 게 너무 상상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로 그 시간이 필요하고. 근데 다시 돌아와서 만약에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떤 태도가 필요할 것 같아 썰문아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영원히 산데 행복한 케이스를 생각해보자 했을 때 대부분의 영원히 살아서 불행한 결말은 그 기대감이 없고 질려서 지루해서거든요. 그 지루함에 다시 죽음을 찾는 그 결말들이 되게 많은데 호기심도 많이 없고 그래서 그 호기심이랑 그 기대하는 마음을 지키는 게 영원히 사는 행복의 키워드구나. 이제 그게 그대로 내려와서 지금 현생을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구나까지 이렇게 전달이 됐던 거네요. 실제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사람으로 살아봐. 그래야 설득력이 있으니까. 좀 긴 시간 동안 기대감과 호기심을 유지하려면 질문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나 이미 다 겪었다라고 내가 판단하는 순간 모든 게 재미가 없어지는구나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러려면 그 많은 가능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같은 게 필요하겠네요. 그쵸. 왜냐면 닫혀 있다면 생각의 회로가 닫혀 있다면 애초에 호기심이나 이런 게 나올지도 않을 거고 재밌으려면 앞으로도 호기심이 계속 있으려면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오픈한 태도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저도 무언가에 되게 닫힌 반응을 할 때도 있는데 주로 그런 반응이 일어날 때는 내가 하고 싶지 않거나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 때 닫힌 반응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무력감을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를 맞닥뜨릴 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난 동의하지 않아. 약간 이렇게 닫힌 반응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없어지는 제일 빠른 방법이 형 말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애초에 세상을 대할 때 좀 다 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재밌을 수 있겠다. 나하고 관련 없는 얘기가 더 이상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세상에. 그렇죠, 그렇죠. 이건 나하고 다른 얘기하라고 닫아버리는 순간 이제 재미가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취미가 안 맞는 친구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라고 하니까 이제 핸드폰 하게 되는 거고 재미없어지게 드는 건데 모든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모든 얘기와 모든 감정이 다 나한테 관련 있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 재밌게 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대화도 계속 어떻게든 다 연결될 수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진짜 아이돌에 관심이 없어도 이 친구의 아이돌이 나의 농구였다.
라고 생각하면 그랬구나.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감정에 공감할 수 있고. 네, 하면서 약간 막 더 물어보는 거죠. 왜냐면 저는 농구 좋아할 때 막 하루에 8시간씩 했으니까 막 8시간씩 찾아보냐 라던가 티켓은 어디까지 노력해봤어? 약간 막 그래서 이렇게 질문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야 너 진짜 좋아하는구나 그거. 그 사람을 한번 만나봐서 다른 사람이 이제 아이돌 얘기하면 저 그걸 진짜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면서 주로 이렇게 얘기를 열고 해요. 너무 좋은데요. 저는 라크로스 얘기 나오면 무조건 주영이 얘기부터 꺼내요. 왜냐면 그 캐나다 때 라크로스를 잠깐 했었는데 진짜 되게 험하고 빡센 운동이겠는데 이게 작은 공이라서 동체 시력도 필요한 동시에 미시축구 같은 또 네, 룰이 포함되어 있어서 맞아요. 되게 터프한 운동을 하는구나 하면서 사실 진짜 형이랑은 지금은 상관없는 운동인데 그렇게까지 또 호기심을 갖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접근 방식인 것 같은데. 네, 그쵸. 그 러프하죠. 여기 지금 아직 멍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진짜 라크로스 해볼 생각 하나도 없어도 그냥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한 거죠. 농구공에서 크게 이 정도로 줄어든다고. 근데 약간 야구 잠깐 해봤을 때 그 작은 공 잡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 막대가 생긴다고? 동체 시력이 장난 아니겠는데? 근데 이렇게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동체 시력 잘하는 사람은 잘하나 하면서 탁구 잘하는 사람 탁구 말도 안 되게 동체 시력 빠는데 근데 미시축구 파트가 안 될 거 아니야 하면서 진짜 터프한 운동이겠다. 재밌긴 하겠다. 제가 그러면서 공감이 되네요. 네, 하면서, 아예 모르지만 하면서 약간 또 물어보는 거죠. 혹시 탁구 잘하냐 라크로스 사람들 라던가 너무 공이 너무 가벼워서 안 되려나? 체가 너무 작아서 안 되려나 하면서 주로 이런 식으로 되게 호기심 많다는 얘기 좀 많이 듣긴 해서 근데 이거를 뭔가 가족이랑 이런 대화를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관계였으면 좋겠어서 그 오히려 이제 가족 얘기가 나와서 그런 건데 저도 최근에 이제 가족이랑 대화하다가 제 친구들한테 대화하는 것보다 너무 재미없게 아버지랑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형이랑 지금 얘기하면서 깨달았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어제 같이 시간 보내다가 깨닫게 되면서 좀 더 액티브하게 대화에 참여하게 됐는데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굳이 더 얘기 안 하게 되고 이 얘기를 했을 때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굳이 그 얘기를 안 하게 되고 근데 또 그 얘기를 꺼내면 그 스탠스는 그때 한순간에 그거였고 지금은 또 바뀌었을 가능성이 또 커서 또 재밌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얘기 들으면서 또 이게 변할 수 있다는 거 인지하는 것도 되게 좋다. 이걸 굳이 왜 해? 라는 생각이 들 때 대화 소통이 막히는 것 같아서 굳이 배려일 수도 있고 의례짐작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런 것들 좀 안 하는 게 좋은 관계를 맺는데 핵심일 수 있겠다. 가족이랑 친구랑 대화 얘기가 많이 해서 제가 인류에 진짜 많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짜 인류에 없고 그 애초에 가족이랑 친구랑 대화 이런 것들에 꽂힌 이유도 그것들을 너무 못해서 그게 나의 너무 가장 큰 위크네스라 그걸 극복하려고. 너무 내가 못하고 내가 너무 소홀하기 쉬운 분야라서 더 집중하는 것도 있어요. 완전 반대 지점이라 저는 항상 정해진 목표에 그냥 경주마처럼 달려가는 걸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사람이라 더더욱 주변을 보려고 하는 건. 이게 내 새로운 타겟이다. 네네. 최근에 좀 꽂히신 글귀나 아니면 평소 생각하는 좌우명 같은 게 있어요? 제 인생의 귀인이신 시카고에 계신 장원재 형님이라고 계시는데 소울 브라더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순수 미술 계열인데 요새는 타투랑 3D 프린트 지갑도 만드시는 것 같고 좀 다양하게 게임 시나리오랑 영화 시나리오 이런 걸 워낙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 관련 작업들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제 최근에 타투샵도 여신 것 같고 나중에는 집을 스스로 짓고 싶어 하세요. 자기 아이랑 같이 직접 자가 발전 집을 짓고 싶어 하는 걸 들었었어가지고 그쪽으로 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튼 엄청 숨어 지내시는 분이라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마스크를 끼고 다니시는 분이었고 제가 이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좌표를 찍으려고 맨날 언급하는데 근데 여튼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말이 유치원 친구 동현이가 저한테 준 영향만큼 컸던 거라 동현이라는 분이 그 음악하는 친구 맞습니다. 음악하는 친구가 이제 동현이라는 친구였고 그 친구한테서 되게 이 셀프 재판이나 의심하는 방법을 토론하면서 알게 된 것 같아요. 뭔가 토론하면서 되게 이 친구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알아야 되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하면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 할까 하면서 셀프 재판을 그렇게 연습했던 것 같아서 근데 여튼 그 원재영이 이제 말해준 말 중에 진짜 간절한 거는 까먹을 때쯤 마지막에 온다라고 하더라고요. 2개가 있긴 한데 그거랑 이제 그 솔못이 너무 그렇게 트럭처럼 빨리 달리시면 옆에 배경이 다 일직선으로 보이시는 거 알죠? 이러는 거예요. 그때 약간 저는 좀 했어요. 속도를 좀 줄여봐야겠다. 엄청 커리어가 빨리 성장하고 돈을 빨리 버는 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학교를 나간 것도 작가로 돈 많이 벌고 싶어하고 마이클 잭슨급으로 빨리 돼야 돼 였던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빨리 달리고 싶어 했어가지고 급하게 결정 내린 것도 많았는데 옆에 배경이 일직선이라니 그 일직선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옆에를 봤을 때 이게 빠르게 지나가니까 이렇게 일직선처럼 맞아요, 보인다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그 풍경은 뭐였길래 하면서 기획을 하면서 속도를 늦췄던 것 같아요. 돈을 더 못 벌지언정 그 풍경은 확인하고 가야겠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어서 해준 말이 진짜 간절하고 제일 원하는 거는 진짜 까먹을 때쯤 마지막에 내가 더 이상 그걸 나 그거 원했었나 싶을 때쯤에 그냥 손에 쥐어져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깨달음 그냥 철학자 쉣 아니에요 그냥? 했는데 살짝 설득당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을 그렇게 좀 해석한 것 같아요. 무언가에 내가 간절한 게 있을 때 그거를 대하는 태도를 그 문장을 적용시켜보자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떻게 제가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한지 모르겠는데 제일 원하는 게 만약에 바로 눈앞에 있어. 그럼 전 너무 간절하니까 바로 손을 뻗을 거란 말이죠. 근데 거기서 발생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간절한 게 눈앞에 있으면 이제 닿을 수 있는 거리야. 왜 간절했지를 한번 훑어보고 이게 왜 내 눈앞에 있지를 확인하는 게 인생에 엄청 중요한 재미구나. 그거를 스킵하면 내가 이걸 가지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이상하게 해석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형만의 방식으로 그때 그 꽂힌 거네요. 그 문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해. 약간 그냥 시크릿처럼 나중에 결국 내 손에 쥐어지게 될 거야가 아니라 내가 정말 간절한 게 코앞에 있어도 그냥 천천히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음미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일 수 있겠다. 아까 그 처음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방향으로 받아들이셨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고 이럴 때 내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약간 이걸 점검할 수 있는 여유도 갖고 그걸 이뤄내가면서 내가 또 어떤 영향들을 미치고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는지 어떤 즐거움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음미를 충분히 하는, 그래서 직선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고, 또 이 두 번째 이야기도 내가 어떤 거를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거를 다 달았을 때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여유를 갖고 좀 바라보고 내가 이거 왜 달려왔는지 약간 이런 거를 더 생각해보고 그런 과정을 겪어야지 진정이 이걸 즐길 수 있다?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또 즐길 수 있다라는 걸로 귀결이 되니까 또 형의 이 인생의 큰 테마는 진짜 만끽하고 즐기고 재밌게 살려고 하는데 중심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정말 그렇고 이게 만약에 RPG 게임이면 각자 본인의 인생 캐릭터를 지금 플레이하고 있다면 오래 즐길 수 있는 루트다인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은 그 유명세나 커리어 하이 포인트의 단점들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려주고 있고 부작용들도 말해주고 있는 매체도 너무 많고 하니까 이거를 바로 잡는 것도 위험하고 이거를 계속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럼에도 손을 뻗을래 했을 때 뻗을게 고민해보고 뻗었어 하면 되게 안정적이게 잡고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떠나보낼 때도 되게 내려놓을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인생을 충분히 경험하고 돈을 벌거나 충분히 경험하고 유명해지는 게 건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있긴 해요. 저한테 주셨던 이 너무 감사한 이름을 통해서 사람을 그리는 과정으로 이 미술 작업을 처음 시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형이 뭐 여러 대회에서 수상도 받고 페어 같은 데서도 인정을 받고 조그만 성공을 이룬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른 성공을 한 거잖아요. 거기서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계기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상도 2번밖에 아니고 그리고 막 엄청 큰 그것도 아니긴 했는데 이제 어린 나이에 갓 부학을 하고 내 길을 찾겠다라고 생각한 패기 있는 젊은 애의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기엔 충분한 칭찬이었던 거죠. 근데 그 상상을 도와줄 수 있었던 여러 인터뷰들이 있긴 하지만 제일 큰 건 일단 그 음악했던 친구가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유명해졌으나 고등학교 때부터 역시 남다른 토론과 수많은 사유를 했던 친구인 만큼 그 유명세에 전혀 취하는 기색도 없고 되게 충분히 스스로를 칭찬해줘도 될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더 의심하고 더 질문하고 스스로에게 옛날 친구들이랑 같이 더 오래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고 그런 면들이 좀 신기했죠. 저는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일반인들의 일상이랑 너무 달라지는 게 느껴지고 현혹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보이는데 하면서 근데 현혹되게 그냥 let it be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즐기고 나중에 좀 다시 돌아오면 되지. 즐겨보니까 아니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스스로에게 빡빡했을까? 그 친구도 이제 목표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 면들을 보면서 직선으로 달리는 차 안을 또 상상하면서 그냥 되게 신기했어요. 그냥 이제 그냥 편하게 유명세를 통해 돈 벌면 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 더 원하다니, 더 진정성을 원하다니 특이하네. 그 친구도 그 친구한테 이제 인생 선배들이 있을 거야. 저도 특히 이런 성공을 조심해야 된다를 가장 크게 영향받은 사람이 데이브 샤펠인데
데이브 샤펠이 코미디언. 엄청 큰 몇백억 딜을 포기하고 그냥 커리어가 전성기일 때 중지해버리는 그 사건에 대한 인터뷰가 되게 어렸을 때 되게 크게 오긴 했어요. 대체 왜? 하는데 눈앞에서 작은 예시가 보여지는 듯 하면서 저도 조그만 커리어의 진전을 느끼면서 아, 이게 규모가 더 커지면 진짜 더 위험한 독이 든 성배고 그때부터 이제 이고를 채워주는 그림 쪽보다는 더 물어보는 쪽을 가야 되고 그러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기획이겠다 싶어서 내 얘기를 말하는 분야가 아니라 표현하는 분야가 아니라 듣는 예술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데이브 샤펠은 왜 그런 몇백억짜리 그거를 포기하고 커리어를 그만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였대요. 할리우드가 이렇게 특정 유명한 스타들을 마일리지 채우듯이 재활용하는 그 시스템에 자기가 계속 뭔가 끌려다니는 것 같은 게 너무 힘들었고 자기의 이제 흑인 정체성이나 그런 것들이 그냥 완전한 상품으로 그냥 이렇게 그냥 끌려갈 수만 없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코미디를 아예 접었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진짜 엄청 큰 규모의 방송 계약을 안 하고 아무도 촬영하지 않은 아프리카 곳곳에 투어를 돌면서 조그만 소규모 그냥 투어를 돌면서 스탠드업을 했다는데 당시에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안 갔던 거죠. 아프리카 본고장 고향인 거 알겠어. 소규모? 그걸로 충분하다고? 진짜 엄청나게 대저택에서 살 수 있었던 돈을 벌던 사람이 그냥 아프리카에 가족들 다 데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거죠. 대체 뭐가 방지하고 싶었길래 혹은 무엇을 더 찾고 싶었길래 그 선택을 했을까? 그렇게 할리우드에서 나를 이미지로 소비를 하고 앞에서 어떻게 됐는지도 많이 봐왔고 그런 과정에서 그 이미지 소비가 끝났을 때 감정적인 기복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봤을 거고 그러면서 아 이런 거 이용당하지 않고 싶다라고 해서 몇백억짜리 계약을 포기하고 그런 삶을 산 거군요. 근데 그게 또 이제 형 삶에서 그 좀 비슷한 예시들을 보게 되니까 조그만 다른 종류들로 보면서 그렇게 그냥 연결해서 이게 그걸 수도 있겠다라고 혼자 추론하면서 제가 원하는 해석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7년인가 12년 뒤에 그 사람이 복귀를 해요. 방송으로. 엄청 삐쩍 마른 코미디언이었다가 진짜 건강하게 운동이 돼 있고 그때 되게 성숙한 예술인을 그때 좀 본 것 같아요. 복귀를 했는데 진짜 개그를 하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사회적인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웃기려고 하는 노력이 안 보이고 편하게 그냥 얘기를 풀어가는데 그냥 진짜 웃기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얼만큼 유명해졌고 자기의 사회적 지위가 그냥 코미디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를 인지하고 있고 코미디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구나 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웃기지 않아도 된다. 그냥 너무 영향력이 있다. 멋있네요. 네, 오히려 그 나이가 되고 난 여전히 웃겨로 노력하는 게 더 이상한 걸 수 있겠구나를 그 사람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그 인생의 스테이지들을 맞이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네요. 그쵸. 솔직히 우리 누구나 다 전성기가 지나간 스포츠맨이 계속 경기에 뛰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물론 계속 도전하는 거는 진짜 멋있지만 이제 은퇴한 선수가 그 다음 행보를 갈 때 또 추가적인 멋있음을 이 사람 다음 경기를 찾았구나, 다음 무대를 찾았구나 였던 것 같아서 약간 나는 그 정도로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내 현재의 무대가 어디고 내 현재의 시장이 어디고 위치가 어딘지를 계속 파악하면서 산책을 하러 다니는 게 중요하겠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큰 특히 성과가 있을 때 그걸 은퇴를 하고 나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보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새로 도전할 때 노력도 많이 필요하고 두려움을 깨는 그런 과정도 되게 필요하고 이런데 말씀드렸던 데이브 샤펠도 그렇고 예전 뭐 코비 브라이언트가 죽기 전에 다양한 사업하고 뭐 애니메이션 쪽 사업 들어가는 그런 거 보면서도 그렇고 계속 자기 자신을 reinvent, 그러니까 계속 새로운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시키는 맞아요. 꼭 업그레이드 아니고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땐 다운그레이드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납득했을 때 재미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과정이 너무 멋있고 형의 이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그게 좀 녹아져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고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을 해야 그것들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어떤 상태에서든지 계속 턴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턴을 원한다면 이게 막 엄청나게 예외가 돼서 아 너 대단해 약간 이런 지금 인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단하긴 한데 좀 더 이게 형 말대로 좀 일반 사람들한테도 자연스럽게 되는 과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스테이지에 맞게 그때 내가 관심 있는 거를 좀 추구하고 재밌게 살아가는 인생이 좀 더 자연스러운 사회가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너무 로맨틱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그래서 그 성공한 사람들의 힌트가 아니라 성공한 사람들이 경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 성공의 힌트를 줄 게가 아니라 성공만이 아니야를 되게 힌트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성공했으니까 성공하고 싶고 하니까 성공의 힌트를 더 집중하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경고일 수도 있고 인생 선배 조언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좋네요. 그 어떤 성공을 바라볼 때 그 성공의 이유와 그 좋은 면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이면들도 바라보고 그 성공에서 딸려온 힘듦과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우리만의 길을 갈 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런 관점을 갖고 그런 성공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다. 이게 되게 좋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서 형이랑 오늘 얘기하면서 그냥 전체적으로 좀 나도 약간 나만의 길을 찾아갈 때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확신을 다지고 좀 더 내가 재미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고민해보고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사실 촬영을 아침 6시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형이 또 형 작업실까지 초대를 해줘서 출국 당일날 지금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되게 많은 분들에게 또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제공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저도 이런 자리를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진짜 어려운 거라고 봐요. 진짜 이제 몇 시간 뒤에 공항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찍으러 왔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놓고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제 이제 무리한 스케줄에 맞춰서 응해준 것도 너무 고맙고 이렇게 그냥 실행했다는 것 자체에서 되게 감격받는 게 있고 그치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 하면서 설마 너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하면서 해야 돼 이렇게 또 느끼는 게 있어서 네, 아니 그 형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오래 알았지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산다는 거는 진짜 몰랐잖아요. 그쵸. 저희는 모아서 뭐 농구밖에 한 게 없으니까 하루 종일. 근데 이런 시간을 가져서 형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다음 기회가 또 있다면 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까먹고 있었는데 이거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최대한 뭐 자기 의심하면서 대화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 계속 내가 뭘 놓치고 있지를 생각하면 제일 안정적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알려주는 주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설마 너 뭘 놓치고 있는 걸 수도 있어 라고 알려주는 그 4명을 정말 간직해라. 정말 고마워하고 근데 그 4명이 아직 없다면 분명히 찾아오게 될 거고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꼭 말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할 때 혼자 외롭게 걷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너무나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오는 기회가 있을 때 꼭 그 기회를 잡고 꾸준히 유지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그쵸. 네, 오늘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졸릴 텐데 너무 고생 많았어요.